리팡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한영호 변호사님 모시고 중국의 각종 사업할 때 필요한 사항들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변호사님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작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서울에 지금 상주하여 있는 중국 변호사 한영호라 합니다. 예, 저희들은 한국에 2018년도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만 3년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뭐 그 사이에 중국의 뭐 사드라든가 사드 문제, 그다음 지금 또 요즘 2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가운데 아직도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서 진출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이런 상황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번투 글로벌과 몇 년 동안 같이 사업을 해보면서 이쪽 그 번투 글로벌 이쪽 루트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들도 제가 한 뭐 상당히 너무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 건 제가 접촉해 본 적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 번투 글로벌을 통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엄청 다 작은 기업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기술은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중국에 가서 시장이 크니까 뭐 중국의 자본도 많고 하니까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엄청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보지만은, 근데 이게 첫 단추를 어떻게 푸냐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이 특히 그 법무 이쪽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사실 중국이 아무리 지금 뭐 개혁 개방을 한 30년 넘어 해가지고 엄청 뭐 지금 한 40년째 되는데 법치 환경도 많이 지금 개선되고 그런 상황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금방 진행하신 미국이라든가 혹은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비하면 사실 엄청 아직도 저는 보기에는 이게 신용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처음에 중국에 진출할 때 어떻게 이런 리스크를, 법률 리스크를 잘 다져가지고 잘 확인해가지고 계약서도 잘 꼼꼼히 하고, 그다음 운영 가운데서 어떻게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냐, 이게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에서 준비한 내용은 조약이 9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사항도 엄청 많고요. 근데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이런 9가지 사항은 지금까지 제가 뭐 물론 우리 번투 글로벌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중소기업들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뭐 경상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특히 보면 기실은 엄청 복잡하고 혹은 엄청 이거 보면 이거 정말 이거는 나도 모르는 문제구나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이런 기업들에서 중국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한국 로펌의 한국 변호사를 통해서 중국 변호사를 이렇게 초빙해서 한다든가 그런 거는 꼼꼼히 따져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중국이 뭐 같은 아시아권이고 옛날에 뭐 한자도 같이 사용했고 이게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뭐 내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한 10년 했으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내가 뭐 절반은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알뚱말뚱하면서 이렇게 감각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하면 그게 큰 실수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이 9가지 문제가 아마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문제는 이건 제일 처음입니다. 중국에 가서 투자할 때 뭐 예를 들면 누구 지인이 소개라든가 아니면 어디 설명회에서 만났다든가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파트너가 찾아옵니다. 우리 같이 중국에서 사업하자고. 예를 들면 뭐 어떤 한국의 의료기기 회사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어떤 AI 기술을 개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중국에서 이게 엄청 앞으로 시장이 있다. 중국의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해보자. 근데 뭐 처음부터 우리가 뭐 대리점을 한다든가 이런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뭐 시작부터 우리가 이 같이 합작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경영해보자. 이런 제안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요즘입니다. 요즘은
뭐 한국과 중국 간에 서로 오고 가기 물론 갈 수는 있지만은 엄청 큰 시간적인 이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한 번 가면 중국에서 요즘 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0날 정도 격리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코스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화상 채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뭐 서로 간에 한 1년, 2년 뭐 이 미팅을 해가지고 합자 계약서 이 체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겪은 사례인데요. 한 2년 동안 이 업체에서 한국의 작은 기업인데 좀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중국에서 수요하는 이런 기술 쪽입니다. 이쪽을 통해 가지고 한번 뭐 우리 중국에서 한번 크게 해보자. 이게 중국에서 엄청 이게 시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화상 채팅만 해도 수십 번 해가지고 뭐 변호사도 중간에 많이 바꿔가지고 마지막에는 저한테 일해가 와가지고 제가 끝까지 제가 이거 같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합자 계약서까지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 합자 계약서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이 계약을 체결하는 우리가 뭐 한 달 내에 정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합자 계약서에 관계된 물론 이 한국 기업이 기술로 가져가기 때문에 합자 회사가 앞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뭐 우리가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냐 이 분야에 이런 또 계약서도 체결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 합작 계약, 제휴 계약서 체결된 후 한 달 내에 이걸 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한국 회사에서 무슨 문제를 발견하는가 하면 여기에 제가 사례로 쓴 건데 여기 중국 회사 여기에 1인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뭐 이 회사자 이 중국 사람이라는 거 얘기입니다. 1인 주주이기 때문에 이 중국 분이 신용불량에 걸리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신용불량이라는 건 이건 또 뭐 엄청 큰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로 2천만 원 정도의 신용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신용불량인가 하면 법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소송에 말려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패소했어요. 북경에 있는 법원에서 패소해가지고 법원에서 이 하나로 2천만 원에 상당한 인민폐를 이걸 빨리 지급해라. 근데 이게 법원에서 판결한 그 기한 내에 이걸 지급 안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원고 측에서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이 신용불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용불량에 걸렸고, 그다음 또 뭐에 걸리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이 사람이 만약 신용불량에 걸렸어도 이걸 이행 안 하면 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치금지령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여기에 걸리면 비행기도 탑승 못하고 호텔도 뭐 성급 이상 호텔 못 숙박하고 그다음 외국에도 갈 수 없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은 아예 불가능하고 골프장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이런 이 신분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걸린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걸렸다는 건 이 사람이 그리고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회사 차원에서는 당연히 뭐 이거 도저히 이 사람과는 불안해서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끝을 냈습니다 이번에. 물론 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없겠냐 이걸 보았더니 우리가 또 검토해봤더니 아마 우리 보기에는 이거는 계약서 체결한 다음에 그리고 한 달 내에 이런 뭐 부수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계약이 아직 체결 안 됐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물론 네가 이런 신용불량이라든가 혹은 이런 사치금지령이라든가 이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계약 안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계약 조건이나 이게 서로 간에 만족이 안 되니까 못합니다 하는 이런 걸로 끝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송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중국 파트너와 사업을 혹은 이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도대체 신용 불량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파트너가 만약에 중국 회사이면 요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개인일 경우에는 혹은 거기에 책임자가 어떤 상황이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서 신분증을 제공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는 것이 시간적인 코스트를 절약하는 면에서 저는 아주 좋은 이런 이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요거 이 체크하는 방법은 여기에 쭉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에 다 무료로 이거 체크할 수 있는 이거 회사 신용 상황이 어떤가 요거는 여기서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 개인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회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중국 법원에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이건 중국의 전국에 누구든지 만약 신용불량이라든가 혹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치금지령 여기에 걸리면 여기 안에 다 기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회사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신분증 번호 이게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중국에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이름인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번호가 없으면 신분증 번호가 없으면 같은 이름이 한 몇십 개가 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 요거 유념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조심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JV 합작 회사 이거 여기에 관해 가지고 협상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 상표가 중국에서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하이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이런 뭐 기술이 아니고 아직 시장에서 이게 뭐 이렇게 소문난 그런 제품이 아니면 뭐 그렇게 리스크가 높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라든가 혹은 중국에서 이미 일정하게 이거 팔아가지고 인지도가 있다 이 브랜드가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꼭 등록하고 그다음 중국 파트너와 이게 협상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한국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과거에 우리한테 일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회사와 상해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합작 회사 하자 이걸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몇 달 하고 보니까 이 상표가 이미 중국 회사한테 선점당한 겁니다. 예, 협상하는 기간 중에 상표를 등록해 버렸어요. 상표를 이렇게 중국에 처음에 깨끗한 상황에서 등록하는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뭐 우리 사무소가 뭐 받는 대리 비용 같은 경우는 한 하나로 50만 원 정도면 이건 뭐 깔끔하게 이게 등록이 되는데 근데 만약 이걸 다른 중국 업체가 선점해 버려 가지고 그걸 우리가 무효시켜 가지고 우리가 반환받는다. 여기에는 시간도 뭐 한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걸리고 이 비용도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떤 세미나에 가든지 중국의 투자에 관련된 거 가면 꼭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엄청 어떻게 말하면 저급적인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기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는 이거 중시해야 된다.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빨리 출원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출원하고 한국에서 만약 출원했으면 가능한 중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중국에서 이거 출원하는 게 이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은 둘 다 이런 상표권에 관한 그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한 이런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서로 승인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내가 1월 1일에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하면 6개월 이내에 만약 중국에 와서 같은 상표로 같은 지정 상품을 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할 경우에는 한국의 우선권을 주장하면 한국에서 그 출원 일자를 중국에서 승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1월 1일에 출원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내가 5월달에 가서 출원했어요. 근데 3월달에 이미 다른 어떤 중국업체가 똑같은 상표를 출원했어. 근데 우리가 우선권을 주장하면 우리 거는 한국에 1월 1일로 되기 때문에 그 3월달에 출원한 중국업체보다 이게 빨리 출원된 거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런 상표 브로커라든가 혹은 다른 업체가 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상표를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중국 현지 법인 설립은 쉽다. 쉽냐 아니면 안 쉽냐 이건데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엄청 쉬워진 면도 많습니다. 현지 법인이라 하면 이 안에 뭐 한국의 독자 회사, 뭐 100% 한국 회사가 출자해가지고 설립한 회사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합작 회사, JV 회사 이런 회사도 있고. 근데 이게 뭐가 쉬워진가 이거 살펴보면 과거에는 중국에서 이런 이 현지법인 중국에서 옛날에 외상투자 회사라 했습니다. 이런 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회사 등기부서가 아니에요. 외국 회사가 어쨌든 중국에서 투자만 하려면 이 투자하는 업종이 뭐 특수한 업종이든지 아니면 뭐 일반 업종이든지 예를 들면 심지어 뭐 내가 중국에서 치킨집을 하겠다 이래도 상무부서라는 이 부서에서 특별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뭐 회사 등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 등기 부서가 또 따로 있고. 근데 지금은 이 중국에서 규제하는 이런 특수한 그 업종 몇십 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 상무부서에서 허가 절차가 이미 여전은 철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 작년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그 외상투자법이 시행돼 가지고 이게 제도가 전면적으로 이게 개편되었습니다. 개정되었고 물론 이 외상투자법이 시행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이런 그 제도가 실시는 되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실시된 거는 작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립 이쪽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지금 전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과거에는 신용증명서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신용증명서류. 이건 뭔가 하면 은행에 가서 내가 잔고 한국에 예를 들면 한국 회사인데 중국에서 100만 원짜리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한화로 1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런 작은 회사는 없고요. 100만 달러짜리 이런 회사를 등록하겠다 하면 그러면 내가 한국 본사에 거래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가서 내 한국은행 잔고에 100만 달러 이상이 잔고가 있다. 이걸 증명서 행수로 발급받아 가지고 그걸 또 한국에서 공증인증까지 거쳐가지고 중국의 이 회사 뭐 이제 상무부서라든가 등기부서 이쪽에 제출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런 절차가 이런 증명서류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과거엔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합작계약서가 필요했어요. 합작계약서는 무조건 이건 제출해야 되는 서류였습니다. 이 상무부서도 좋고 회사 등기부서에도 좋고 이거는 필수 서류였고 물론 뭐 이 합자 지금은 이게 필요 없다 해도 우리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간에 이런 합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계약서 체결하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필수는 아니지만은 실무상에서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건 제출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예. 그다음 어려워진 거 그러면 쉬워진 거는 이거 있는데 어려워진 거는 뭔가 하면 요즘에 그 중국에서는 그 요즘이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과거에는 이런 뭐 회사 등록 자본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뭐 얼마 금액은 얼마까지 해야 되고 뭐 그리고 또 뭐 2년 내에 이거 전부 납입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규정이 다 지금 철폐되었습니다. 그 대신 네가 도대체 회사 등기 주소에서 정말 지금 제대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가상 주소가 아닌지 이걸 관리하는 게 엄격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상해에서도 가끔 뭐 얘기를 들어보면 가상 주소를 이 실무상에서는 허용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법률상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금지된 사항이고요. 그다음 북경이라나 이런 도시에서는 아예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꼭 이 제대로 된 이런 주소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주소가 확보되어야만이 거기서 사업이 가능하고 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현장에 와서 체크하는데 이 보니까 여기에는 뭐 이런 주소에 아무것도 없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이게 폐쇄될 수 있는 혹은 말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지금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거에는 이 현지법인 합작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뭐 물론 이 회사를 경영하려면 무조건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법인 대표가 안 가도 됐어요. 예, 뭐 직원이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인감을 날인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대부분 은행에서는 꼭 법인 대표가 은행 창구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내가 뭐 이 회사의 대표다 이거 신분증까지 다 보여주고 원본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개설해야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워진 거죠. 특히 요즘 같은 그 코로나 때문에 한번 중국에 이동하려면 그게 시간적으로 코스트가 엄청 걸리는데 이 계좌를 개설하러 가서 내가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이거 시간을 소모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바쁘신 그런 한국 기업의 대표님한테는 엄청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대신 예를 들면 어떤 그 은행에서는 꼭 안 와도 되지만은 근데 동영상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녹화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은행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지 이거는 사전에 다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의 현지 본사의 대표님이 만약 중국에 가서 이런 계좌 개설하는 게 시간적으로 어려우면 그러면 법인 대표직을 담당해서는 안 되고 다른 직원이 뭐 법인 대표 이름으로 걸어놓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중국에 가서 법인 대표를 다시 변경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법인 대표는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한국의 특히 합작 회사인데요. 한국의 우리 이 한국 회사의 본사의 법인 대표가 합작 회사에 이 법인 대표도 담당하고 싶다. 왜냐하면 뭐 나는 뭐 여기 특히 뭐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파견할 사람도 없고 혹은 신뢰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보통 본사의 법인 대표가 중국의 현지법인 합작회사의 법인 대표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지법인이 만약 독자 회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든 리스크를 혹은 뭐 모든 관리를 자기
우리가 한국 회사가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예 직원도 안 파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관리를 다 중국 회사에 일임시키는 겁니다. 중국 회사에서 현재 다 알아서 하는데,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법인 대표 이름을 걸어놨다, 이게 회사가 만약 잘못돼 가지고 뭐 어떤 범죄 사건에 말려든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 회사가 뭐 어떤 부도가 나가지고 뭐 어떤 채무를 내가 법원의 판결대로 지불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 대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 그 파트너의 사장과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치금지령이라든가 심지어 출국금지령까지 이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국에 들어갔다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다, 이게 최악의 경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책임도 있어요. 형사 책임도 있고. 이거 뭔가 하면 만약 이 합작 회사가 이 현지 법인이 운영 가운데서 중국 그 법률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불법적으로 어떤 뭐 이 오염 물질을 뭐 이 방출했다든가, 아니면 혹은 이 회사가 어떤 사기 사건에 휘말려들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법인 대표한테까지 이게 형사 책임이 갈 수 있거나 혹은 이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책임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현지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현장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안정장치가 없으면 이런 이름 때문에 혹은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법인 대표 이름을 거론한다, 이런 거는 절대 피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등록 자본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등록 자본금이 과거에는 뭐 이민표로 50만 원이라든가 100만 원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폐지돼 가지고 법 개정이 진행돼서 이게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이론상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원짜리 회사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면 하나로 내가 뭐 한 1000억짜리 혹은 뭐 1조짜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는 2년 내에 이걸 다 납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규정이 회사법이 바뀌어가지고 요거는 정관에 규정한 기한 내에 이걸 납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달러짜리 회사를 내가 등록 자금으로 해가지고 이 현지법인, 그다음 뭐 회사가 설립되어서 1년 내에 내가 1만 달러만 지불하고 안에 뭐 불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999만 달러는 내가 50년 후에 납입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50년 후에 내가 뭐 살아있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 법률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정관에 규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등록 자본금이 많으면 회사가 엄청 이렇게 신용도가 높아 보이고 이 회사가 규모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등록 자본금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만약 부도가 났을 때 주주가 어느 정도에서 책임을 지냐, 이 법률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내가 한 1000만 달러 해놓고 1000만 달러 내가 등록 자금을 해놓고 10,000달러만 지불했어요. 근데 회사 한 5년 후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물론 이 나머지 99만 달러는 내가 한 20년 후에 납입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한 500만 달러 내가 빚졌어요, 이 회사가. 그런데 이럴 때는 원래는 만약 유한 책임하면 이 회사가 자산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주한테는 책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나머지 999만 달러를 납입 안 했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500만 달러에 돼가지고 이걸 주주가 한국에서 돈을 가져서 이걸 반환해야 될 그런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 자본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책임이 따라간다, 이거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국에 가보면 간혹 민표로 뭐 한 1억 원짜리 한으로 하면 그게 한 뭐 200억이라든가 뭐 300억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인가 하면 가만히 따져보면 뭐 무역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작은 개인이 하는 회사인데, 원래 이 사람들은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 보면.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게 뭐 정말 처음에는 내가 한 1만 원 넣고 이민표로 나머지 뭐 999만 달러 아니면 뭐 저기 9,990만 달러 뭐 이민표로 이거는 내가 한 30년 후에 납입한다, 이렇게 정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30년 후에 일은 나는 관계도 안 하고 난 지금 이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돈을 어디 가서 사기하면 된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과 중국 회사들과 거래할 때도 그 등록 자본금에만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회사가 실제로 납입했는지 이것도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어떤 그 조회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납입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그렇게 납입됐으면 그러면 신용이 뭐 좋은 회사고 그게 납입 안 되고 앞으로 뭐 이제 한 20년, 30년 후에 납입한다. 이거는 거의 뭐 100% 사기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 여섯 번째는 뭔가면 거액이 위약금 조항인데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의 계약서를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국 회사가 이 한국 회사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한국 회사가 엄청 합작 계약 체결하면서 찜찜한 거예요. 이 회사가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변호사한테. 그러면 우리 위약 조항에 이 중국 회사가 만약 이 합작 계약서를 위반했을 때 엄청 우리가 무거운 이런 위약 책임을 이걸 규정해 놓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냐. 예, 계약은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가 그 규정했던 것 이게 뭐 어떤 사례처럼 뭐 어떤 합작 회사를 하는데 한국 회사는 보면 이 중국 회사가 우리와 하다가 또 다른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아니면 우리 기술을 다 뺏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자체적으로 또 회사를 할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 이런 그 경업 금지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0 이걸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뜬구름 잡기에. 왜냐하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만은 이 중국에서 만약 어떤 이 계약 위반이라든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으면 거기에 내가 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느 만한 손해를 봤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약서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이 중국 회사가 이 계약 위반해 가지고 이만한 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걸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상대방은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위약금은 너무 부당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 주십시오. 뭐 법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저기 그 중재 규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 기구에 이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실무상에서 보면 이걸 뭐 정말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손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이걸 다 낮춰줘요. 그리고 엄청 작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이걸 낮춰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런 그 위약금 조항은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회사는 정말 신뢰되는 회사인지 이 회사 정말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 뭐 여기에 기술을 정말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지 핵심 기술을 내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7번째 비밀 유지 약정인데요. 요거는 특히 기술에 관련된 이런 계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독점 기술 라이센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술 라이센스 계약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스타트업 혹은 뭐 한국의 일반적인 중소업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왜 가냐 하면 하나는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입니다. 자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위해 가는 거죠. 근데 중국 회사는 왜 한국 회사와 같이 손잡아 일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 회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시장은 자기들로 뭐 중국 회사니까 중국에 현재 다 인맥이 있으니까 이런 판매 네트워크는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쪽도 마찬가지고 기술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막 이 기술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회사 하는 건데 그러면 한국 회사들 또 엄청 또 이런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비밀 유지 조항이 돼 가지고 기대감이 큽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뭐 5년 동안 아니면 계약 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후에도 뭐 몇 년 동안 이 기술이 예를 들면 뭐 노화되기 전까지는 이걸 비밀로 해야 된다. 이런 그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는 뭐 이 사람과 같이 해가지고 기술 서류를 넘겨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이게 한국 회사 중국 회사간이 아니라 중국 회사 대 중국 회사가 중국에서 만약 이런 어떤 기술 라이선스 계약 혹은 어떤 중국 회사가 다른 중국 회사의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형식으로 기술을 훔쳤다. 이런 경우에도 이걸 증명하려면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특허도 아니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허 공개하는 대신에 이게 엄청 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허가가 없이 내 기술만 사용하면 이거는 뭐 나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품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손해배상금 엄청 큰 거 우리가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내가 기술을 그쪽에 빼앗겠다. 그쪽에서 내 기술을 훔쳐갔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훔쳐가는 사람이 그걸 뭐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회사 간에도 이거 입증하기 어려운데 한국 회사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라이센스 계약에서 비밀 유지 조항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걸 기대해가지고 서류를 넘겼다가는 이건 그러면 뭐 처음부터 게임은 거의 끝난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이거 검토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중국 회사가 엄청 큰 회사예요. 중국에서 꽤나 상장하는 회사다. 상장하는 회사면 중국에는 한국에 상장하는 회사 달리 규모가 몇 배는 더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배 정도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휘말려야 되거나 예를 들면 이게 우리 한국 회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한 기술이 한국 회사가 이게 합자 회사에 넣은 기술이 이게 엄청 이게 좋은 기술이다. 이 중국 회사에 대해서는 엄청 이게 중국 회사 주가로 뜬 중요한 원인이 하나다. 이러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 말려들었다면 그 주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신고 사항에 해당해요. 중국의 그 증권거래소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섣불리 장난을 안 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작은 회사면 또 다르잖아요. 이런 회사인가 아닌가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뭔가 하면 내가 이 처음에 예를 들면 뭐 버전 뭐 처음에 1단계 기술을 줬어요. 합자 회사 우리 같이 이렇게 여기 공유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뭐 이렇게 한 몇십 년 아니면 10년 이거 계속 꾸준히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이게 누구한테 우리가 이걸 개발할 수 있는가 하면 한국 회사가 이걸 할 수 있다. 중국 회사는 아직 뭐 10년 내 아니면 몇 년 내에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시면 이거는 공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업그레이드 했는데 한국 회사가 만약에 관계가 깨지면 이 사업은 끝난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 회사도 섣불리 이걸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뭔가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기술 이걸 주는데 거기에 관계된 이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거기에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거 뭔가 안전장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거 중국 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는 전혀 이게 이런 그 비밀 유지 약정을 가지고 이걸 중국 회사를 이거 제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다음 8번째 통지 방식에 주의하라. 이거 다 작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것도 문제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 사례로 이런 사건이 꽤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경기도에 있는 그 뭐 이걸 합작 회사 그런 거는 아닌데 전자담배 회사입니다. 한국에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중국에서 그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뭐 처음에 신뢰가 좀 뭐 이게 잘 되니까 한 번에 엄청 많이 지금 그 수입했는데 이게 한 번에 많이 수입한 게 이게 품질 하자가 있은 거예요. 품질 하자 있어가지고 이거 뭐 수리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부품을 바꿔달라 해가지고 뭐 엄청 이렇게 이 연락도 많았고 물론 손해도 엄청 봤어요. 한국 회사가. 중국 회사 처음에는 해주겠다 했는데 안 해줬어요. 결과적으로는 한국 회사에서는 한 15억 작은 중소기업이 이 15억이란 건 이건 정말 뭐 어떻게 말하면 망하는 이런 수준이잖아요. 뭐 작은 개인이 하는 회사인데 근데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상담을 왔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 이 일인가 하니까 2015년도 1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뭐 위챗이라든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이 아니고 위챗이나 전화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입건해 가지고 상담해 가지고 상대방도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한국 분이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입원 뭐 반년 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건이 있어 가지고 핸드폰도 어떻게 바꾸게 해 가지고 이 위챗 이게 다 없어진 거야. 근데 메일로 주고받은 게 아니고 위챗으로 중국 회사가 다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전화 뭐 녹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내가 이게 소송 시효가 이게 중단됐다 이거 증명할 수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이게 몇 년인가 3년이에요. 소송 시효가 지금은 3년인데 한 작년인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미 뭐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8년도까지 이렇게 내가 협상을 했다. 그쪽에서 이거 승인했다. 이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합자 회사에도 마찬가지야. 합자 계약서도 합자 계약서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뭘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는 합자 계약서 규정에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실무상에서 이게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이 투자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또 우리가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말로만 주고받고 아니면 위챗으로만 주고받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후에 만약 분쟁이 생기면.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뭐 합자 계약서든 아니면 일반적인 계약서, 무역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딱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 이행에 관계된 모든 우리 그 이사 통지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그 이메일 주소가 딱 정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직원이 바뀌면 또 뭐 이메일 주소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이메일 주소 아니면 그 대표님이 직접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 이걸로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 물론 하다 보면 위챗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위챗으로 뭐 일반 뭐 작은 사건은 괜찮은데 정말 이거는 앞으로 가면 우리가 쌍방의 권리 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면 그러면 위챗으로 이렇게 일단 뭐 이 임시로 합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네가 내한테 이메일로 보내라. 이메일상에서 우리가 이걸 확정하자. 이런 증빙을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위챗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챗은 뭐 물론 한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챗을 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이게 뭐 이 계정이 맞다 이것부터 증명해야 되면 또 이게 피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예 우리 서로 간의 이 이사 통지 방식은 이 이메일 주소로 하자. 이게 약정해놓는 게 이게 제일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겁니다. 예,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9번째는 뭔가 하면 마지막인데요. 합자계약서에는 무조건 분쟁 해결에 관한 이 방식을 넣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한국 회사에서는 과거에는 어쨌는가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과거에는 기실은 그거는 한국의 법원을 만약 이걸로 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의 법원을 만약 이 관할 기구로 하면 이거는 아예 이거는 중국에서는 승인을 못 받는 겁니다. 중국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 이행하는 이런 합자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거 중국 그 법원일 경우는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중국법도 반드시 중국법이어야 합니다. 예. 근데 만약 이걸 한국법을 중국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국의 중앙지방법원을 이걸 만약 이게 관할법원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애당초부터 이거는 우리 한국 회사가 앞으로 만약 분쟁이 발생해서 승소할 때도 이건 중국에 가서 집행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는가 하면 중재인데 중재는 가능합니다. 중재는 뭔가 하면 이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서로 간의 이 중재 판정을 승인하는 뉴욕 조약을 하겠습니다. 뉴욕 조약의 이 협약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중재기구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한다든가 한국은 유일하게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여기에서 판정한 중재 판정도 중국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그다음 중국에는 뭐 중재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30개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해외 기업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국 중재기구는 뭔가 하면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라고 영어로는 CITIC라고 CITIC라고 하는 그런 이 중재기구인데 여기가 제일 역사가 길고요. 그다음 상해국제중재센터 이게 또 지금 공신력이 꽤나 있는 그런 중국에서 중재센터입니다. 그다음 심천 뭐 열몇 국제중재 뭐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해외로 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싱가포르 중재센터라든가 홍콩 뭐 국제중재센터라든가 대한상사중재원은 있는데 뭐 대한상사중재원까지는 제 생각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 기업이 차원에서는 한국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뭐 엄청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면 뭐 자기 이게 뭐 여기에서 언어상에서도 물론 뭐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하는가 중국어로 하는가 그거는 약정에 따르지만은 그래도 어쨌간에 이거는 내 본국에서 하는 중재다 하니까 좀 안심감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해외 중재기구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가 안 좋은가 하면 예를 들면 작은 사건이에요. 뭐 어떤 스타트업이 하는 이 중국에서 합자 회사인데 이게 투자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투자금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실은 싱가포르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 싱가포르는 영미계에 속하는 그런 이 사법제도이기 때문에 그쪽은 뭐 예를 들면 중재원 비용이라는 게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실 말하면 어떻게 되면 배보다 백북이 더 큰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중재기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재하면 뭐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아니면 중국에 가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건 같은 경우는 큰 건은 빼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중재를 하는 게 좋으냐 소송을 하는 게 좋으냐 이게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 법원 하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냐, 중국 판사가 뭐 그래도 우리 중국 회사들이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 이해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이런 그 합작 회사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에 관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뭐 그 이런 진행한 일반적인 그 이 규모의 소송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한국 회사다 아니면 외국 회사다 해가지고 중국의 판사가 대놓고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불공평하다 이런 판결을 낸 적은 저는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실은 이게 개방이 되고 엄청 이게 시간도 오래 지나고 이 판사들이 수준도 엄청 이게 많이 제고된 겁니다. 다 지금 판사하는 분들은 뭐 사법고시 다 이렇게 통과된 분들이고 그다음 법대 다 졸업한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한국 기업들이 왜 해서 지냐 이걸 우리가 따져보면 일반적으로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증거가 모자라가지고 증거 때문에 진 거지 정말 이거는 뭐 정말 중국에서 말하는 관시 때문에 졌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간혹가다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어떤 소문에 의하면 뭐 그런 곳은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경제가 낙후한 곳, 뭐 중국의 중서부 지역이라든가 뭐 동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곳이 좀 꽤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북경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연해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와서 진행했던 소송도 봐도 그렇게 우리가 부당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만약 하게 되면 뭐가 나쁘냐 하면 중재는 예를 들면 중국의 중재기구든 아니면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든 간에 이거는 중재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소송을 하기 전에 중국 회사의 어떤 그 계좌에 대해서 동결을 하고 싶다. 중국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가처분하고 싶다. 가압류하고 싶다. 이걸 하려면 내가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중국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는 내가 일단 중재기구에 얘기해야 돼요. 중재기구에 신청해서 중재기구에서 다시 그걸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할 법원에.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한 뭐 몇 달 걸릴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너무 느린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 법원을 직접 관할을 해가지고 법원에 만약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걸 신청하면 법원은 자기 이게 뭐 원래 소관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절차에서 보면 법원이 중재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도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또 문제인가 하면 이게 집행할 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할 때 보면 만약 뭐 우리 한국에 지금 요즘 제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어떤 중재 판정 두 건을 동시에 지금 중국에 뭐 하나는 산동성 그 어떤 지방이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중국 하북성이라는 북경과 근처에 있습니다. 두 곳에 지금 우리가 중재 신청을 동시에 신청했는데 물론 별건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별건을 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그 산동성의 그 사건은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달 되니까 그 법원에서 접수를 했어요. 접수해가지고 그다음 또 한 달 지나니까 개선까지 했습니다. 한 번 법정 심리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중재 판정을 중국에서 만약 이걸 집행을 하려면 중국 법원이 먼저 승인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중국 법원의 판결을 중국 그 중재 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도 마찬가지로 한국 법원에 먼저 승인 그 판결을 받고 그다음 집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승인하는데 산동성의 그 법원의 그쪽에서는 지금 개정 심리까지 해가지고 신청해서 우리가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됩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 정도는 이거 승인해주는 판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집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기 하북성이라는 그곳에서는 아직도 이거 접수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외국의 중재기구의 판정을 승인해달라는 이런 판결을 이런 그 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법원의 법원장이랑 이 윗분들이 그것도 더 상급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거 지금 검토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접수도 안 상황이에요. 거의 3개월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게 만약 제 생각에는 이제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승인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재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뭐 중재원도 내가 지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공평하게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중국의 예를 들면 북경이나 상해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연해 대도시에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런 계약에는 그 분쟁 관할을 아예 중국 법원으로 지정해 놓는 게 내 생각에는 더 효율적이고 더 이 결과도 좋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가지만 제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예.